안녕하세요. 취향저격 학습 너싱 아카데미 무조건 합격한다. 간호간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 기초간호와 활력지무편의 체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체온에 이어서 맥박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박. 맥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펄스 툭툭툭툭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맥박이 뛰고 있고요. 멋진 사람 보면 더 빨리 뛰기도 하죠. 자, 좌심실이 수축되면서 좌심실이라고 하는 심장의 네 군데 영역 중에 좌심실 왼쪽 아랫부분이거든요. 좌심실이 여기서 가장 신선한 동맥, 이 폐에서 받은 산소가 많은 전신에 산소를 주는 영향의 동맥혈을 온몸에 퍼뜨려주는 체순환입니다. 온몸에 푹 이렇게. 그래서 가장 압력이 셉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수축되면서 혈액을 대동맥이죠. 대동맥으로 촥 보낼 때 이 동맥벽에 팽창되면서 느껴지는 것. 그게 맥박입니다. 맥이 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심장과 혈관 상태, 순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맥박이고요. 이 맥박에 의해서 혈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 맥박에 의해서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심장의 부담을 덜 느끼고, 심장의 수축력이라든가 이 어떤 심장의 힘에 의해서 이 맥박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심장과 맥박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그 힘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상 범위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60회에서 100회입니다. 우리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소아는 성인보다 맥박수가 높죠. 그래서 여기 표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분당 60에서 100은 성인이고요. 우리 소아는 이제 어린 신생아 같은 경우는 2배입니다. 2배. 신생아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맥박 수치는 정상으로 가면서 100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맥박은 우리가 이제 100회까지는 양호하다 보는 거고, 우리 이상 맥박의 종류 중에 좀 이상한 맥박이죠. 맥박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리듬 또는 숫자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러면 빈맥, 빨리 뛰는 겁니다. 타키카디아. 빈맥은 100회 이상을 얘기하고요. 1분입니다. 분당입니다. 그리고 서맥, 브라디카디아, 천천히. 우리 서행하세요 라고 하죠. 천천히. 느린 거로 이렇게 천천히 뛰는 거. 그건 분당 60회 이하. 서맥이 너무 늦게 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스메이커라 해가지고 우리 그 심장 벽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일부러 심장을 뛰게 하는 5년짜리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기죠. 자동.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툭툭툭 더 때려서 때려주는 기구를 우리 오픈 하트라고 그러죠. 아예 여러 가지고 수술을 해서 서맥에 너무 서맥인 환자는 그렇게 수술적으로 외과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너무 느리게 뛰면 심장이 정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가 밖으로 맥박이 너무 좁게 뛰니까 피를 온몸에 저기 말초까지 뿜어주지 못하니까요. 이게 순환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서맥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부정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듬이 불규칙해 가지고요.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지금 1분에 60회에서 100회면요. 1초에 한 번씩 뛴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맥은 불규칙해요. 두두두둑 뚝뚝 두둑 뚝뚝 이렇게.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너무 이제 이상하게 힘을 줘가면서 뜨는 거죠. 이런 거는 부정맥이다. 그래서 요즘 부정맥도 심장, 심혈관 문제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야죠. 부정맥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맥박 결손이 있습니다. 맥박 결손은 보시다시피 심천맥박은 심장,
심장 맨 끝에 첨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직접 심장 쪽하고 우리 이 말초신장이죠. 요골동맥, 손목에서 측정하는 이 맥박 사이를 동시에 두 명이 같이 잽니다. 한 명은 심천맥박 부위에 여기는 손으로 잴 수 없거든요. 가슴 쪽이잖아요. 그죠? 그 아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첨진기로 툭툭툭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한 명은 요골맥박 손목에서 요골동맥에서 촉지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동시에 잽니다. 그래서 이 측정한 값에서 몇 회를 띄었느냐, 그래서 이 두 값의 차이를 비교하는데요. 이 차이가 10회 이상이 난다. 즉 심천맥박은 70회 뛰었는데요. 요골 손목에서 재는 게 80회가 뛰었다. 또는 거꾸로 심청은 80회가 뛰었는데 손목에서는 70회가 뛰었다. 10회가 차이가 나잖아요. 1분에. 그럼 뭔가 리듬이 잘못된 거죠. 툭툭툭 주는 게 이 말초에서도 동맥이 동시에 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뛴다는 거는 분명히 결손 중간에 맥박이 소실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기 자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심장 초음파라든가 등등 심장 쪽에 관련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 교수는 10회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심장에 이상이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심천맥박의 이제 자리는까지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맥박 측정 요인을 좀 보면요. 맥박 촉지가 불가능한 동맥이 있습니다. 머리 뭐 이렇게 요골, 손목, 경동맥, 목 아래 다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촉지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관상동맥, 폐동맥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주로 피를 동맥혈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데고요.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관상동맥 그거는 거의 순환기내과 CV 심장의학 심장 쪽에 관련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심장에다 주로 뇌동맥처럼요. 뇌에는 동맥 주는 게 뇌동맥이죠. 그러면 경동맥도 어떻게 보면 목에서 올라가는 동맥인데 뇌에다가 혈류를 많이 준다 보면 관상동맥은 촉진은 안 되는데 심장에다 주로 피를 주는 동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폐동맥도 심장과 관련된 동맥입니다. 폐동맥, 폐를 거쳐가지고 피를 심장에 운반해주는 동맥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안에 있기 때문에 심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맥박 측정 부위가 있어요. 전신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측정 부위 한번 볼게요. 요골동맥 손목입니다. 손목에 엄지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꼭 집어넣어줘야 돼요. 끝까지 쭉. 그래서 1분간 잽니다. 맥박수 리듬, 강도, 동일성을 주의 깊게 보는 거고요. 한번 자기가 이렇게 깊숙이 쑥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겉에서 하면 안 돼요. 동맥은 밖에서 외상이나 이런 거에 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피가 분출하잖아요. 대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동맥은 항상 저 안쪽에 있습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뼈 막 밑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맥박 측정할 때는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꼭. 그리고 상완동맥. 그래서 요골동맥은 맥박을 측정할 때 직접적으로 쓰는 데가 손목 요골동맥이고요. 상완동맥은 이 팔뚝입니다. 팔꿈치. 팔꿈치를 쭉 펴보세요. 쭉 펴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툭 튀어나온 데를 볼록 튀어나온 데를 꽉 눌러보세요. 툭툭툭 찌르고 있습니다. 좀 큽니다.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측정해 보시면 이 상완동맥은 혈압을 측정할 때 첨진기를 대는 곳입니다. 혈압 측정 시 주로 쓰는 동맥혈은 그러면 상완동맥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맥박을 측정 시 쓰는 가장 흔한 촉지하는 동맥은 요골동맥, 맥박용.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동맥이 있어요. 목 중앙에 이렇게 목뼈가 있죠. 뼈 옆에 후두 있는데 그 옆으로 깊숙하게 목 아래로 턱 아래 바로 거기를 딱 짚어주면 툭툭툭툭 뛰는 게 보이죠. 뇌 혈류를 많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경동맥은 언제 많이 쓰냐면 응급시 환자 사망했는지 볼 때, 또 외상 환자들 요걸
안 잡혀요. 대부분 팔목 이런데 안 잡힙니다. 너무 급하면요. 그리고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요. 쇼크사가 와 있으면 이 말초, 이 끝에 가 있는 맥박은 촉지가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상하동맥 큰 혈관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 우리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경동맥 딱 집어가지고. 그리고 축두동맥은 여기 간자놀이라고 하는 눈 옆에 가만히 눈 감고 한번 앉아보세요. 뇌로 올라가는 쪽이. 그리고 또 길게 눌러야 돼요. 양옆에 있습니다. 눈 옆에 간자놀이 부분. 그리고 저기 심천맥박. 심천맥박 중요합니다. 심천맥박. 심천맥박 같은 경우는 신생아 또는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청진기로만 들려요. 그래서 청진기로 하는데 중요한 건 좌측 심장이 왼쪽에 있죠. 왼쪽 중앙 쇄골 중앙 쇄골 여기 목 아래 쇄골 가운데 쭉 내리시고 늑골간 우리 갈비뼈 늑골간 4번에서 5번째 갈비뼈에 12개 있잖아요. 12개 중에 4번에서 5번째 늑간 이 사이에 만나는 곳이 바로 심천입니다. 심천맥박의 부위로 오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맥박 측정 부위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그 족배, 발 부분 나왔다 그랬죠? 작년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축두동맥. 축두맥박입니다. 보시면 템포럴리 그래서 여기 관자놀이 귀 바로 앞입니다. 귀 앞에 바로 푹 꺼진 데 있어요. 그분을 만져보면 어린애들, 아이들 맥박으로 측정을 많이 하고요. 자, 경동맥 중요합니다. 빨간색이죠? 응급 상황 시에서 성인 측정 시 아주 용이합니다. 캐로티드 여기 보시면 목에 있는 이 뼈 옆으로 목 아래 푹 들어가 있어요. 양옆에 좀 두꺼워서요. 잘 들릴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후경골 맥박 경골입니다. 경골과 비골 있잖아요. 그래서 경골 발목입니다. 티비아라고 하죠. 티비아 포스테리얼 티비아. 여기 보시면 여기 복숭아뼈 있는데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발의 순환 상태를 사정하죠. 족배는 어디예요? 도살. 여기 발등입니다. 발의 순환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이용되죠. 발 윗등 쪽에 있습니다. 족배, 발이죠, 발. 족자가 뭐 발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완맥박. 상완맥박은 상지 혈압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팔꿈치. 그래서 상완. 아래쪽 팔의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죠. 상지 혈압을 위한 측정 도구입니다. 요골 맥박은요. 라디얼 여기 가장 많이 쓰죠. 이거 맥박을 치죠. 말초 맥박이죠. 우리가 BPT-PR 맥박 좀 재우세요 할 때 반드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게 팔목 요골 맥박입니다. 가장 많이 써요. 혈압은 상완동맥, 상완맥박. 자, 요골은 맥박, 그냥 맥박. 응급시 뇌혈류의 순환을 보기 위한 거는 경동맥이다. 대퇴는 쇼크에 빠질 때 쉽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다리의 순환 상태를 확인 시 이용합니다. 대퇴도 상당히 크거든요. 페모랄. 여기는 아까 대퇴 맥박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주로 하는 게 안지오. 카디오 안지오그라피. 그래서 심혈관 조영술.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심장까지 카테터를 연결해서 우리 심근경색이라든가 햄심증 또는 이게 막혔을 때 스텐트 삽입하기 위한 부위입니다. 여기를 가장 많이 쓰고요. 여기다가 모래찜질을 올렸었죠. 모래주머니. 순환기내과에는 바로 이 대퇴 이쪽에 가장 많이 또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퇴. 자, 슬화맥박이 있어요. 슬화. 이게 다리, 무릎 뒤 부분이에요. 다리 상태. 자, 맥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요. 연령, 나이가 들어가면 점차 감소하고요. 남자 여자보다 약간 느리고 운동, 발열, 스트레스, 출혈시 증가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디곡신입니다. 디기탈리스 강심제입니다. 심장을 강하게 하고 수축력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거 투여시는 맥박은 감소해요.
왜냐면 맥박과 심장의 구분을 보시면 맥박이 두두두두두두 너무 빨리 뛰면 심장이 힘들어요. 그렇죠? 맥박이 빨리 뛴다는 건 심장도 빨리 뛴다는 거 아니에요? 헐떡헐떡 그러면 심장이 힘들겠죠. 근데 이게 헐떡헐떡거리는 게 정상적인 리듬으로 피를 충분히 짜줘야 되는데 피를 충분히 짜주지 못하고 헐떡헐떡거리면 되게 몸에 부하만 생기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변을 보러 가요. 빈뇨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소변을 충분히 다 본 것 같지 않은데 또 보러 가. 우리 요실금처럼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좀 그런 경우 있죠. 시원하게 보진 못하고 계속 가기만 하는 거야. 심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해서요. 한 번에 쭉쭉 시원하게 팍팍 쏴줘야 돼. 그래서 저기 말초까지 축축 뻗어나가야 되는데 괜히 뛰기만 계속 탁탁탁탁탁 열심히 뛰기만 하는데 정확하게는 피를 많이 순환을 못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심장에 부담만 오는 겁니다. 심장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래서 부하가 걸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심부전이 오는 경우가 이런 우렬성 심부전이라든가 심장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기탈리스 강심제, 심장을 강하게 한다 해서 강심제거든요. 강하게 하는 거는 수축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을 짜도 쭉쭉. 그러면 맥박은 어떻게 되겠어요? 맥박을 줄이는 게 맞죠. 맥박을 줄이고 심장의 수축력을 좋게 해서 툭툭툭툭 쪄준 거, 세 번에 짜주던 거를 이 디기탈리스를 넣으면 한 번에 촥 그러면 심장이 훨씬 덜 뛰면서 무리를 주지 않고 심의 방출량은 좋아가지고 전신에 이런 피를 쭉쭉 보내줄 수 있다고 해서 디기탈리스 강심제입니다. 일명 우리는 디곡신이라고 합니다. 약물로는 디곡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DG라고 써있는 하얀색 약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에는 이 반대적인입니다. 에피네프린, 응급약물입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에피네프린이에요. 에피 주세요, 에피 주세요, 에피 주세요 이랬거든요. 항상. 그리고 뭐 3분마다 투여하기도 하고 막 한꺼번에 많이 투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이런 제품, 이런 약물들 앰플 같은 경우는 바로 응급약품인데요. 요거는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 그래서 이 심장이 안 뛰는 사람, 심정지가 온 사람한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요, 바로 심장이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급성 심장마비 환자 약이에요. 아나필락스 쇼크사, 쇼크 오면 어떻게 해요? 호흡, 심장 멈추죠. 그 멈춘 거를 이렇게 발작을 일으켜서 뛰게 하는 게 이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응급약물이다. 근데 얘는 투여하면 심장을 뛰게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죠. 에피네프린은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하고 같아요.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 전 전설의 고향을 아직도 무섭게 보거든요. 근데 전설의 고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무서워 안 무서워요? 벌렁벌렁 해요 안 해요?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때 확 분비되는 게 아드레날린입니다. 막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팍 힘을 내주는.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그 아드레날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래서 에피는 어쨌든 심장마비가 온 응급약물이기 때문에 심장마비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응급실에서 바로 투여를 하자마자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맥박이 상승하는 게 맞고요. 디기탈리스 같은 경우는 심장 수축력은 증가시키고 심장의 힘을 덜어주는 부하를 적게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뇨제와 함께 강심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맥박을 너무 많이 뛰는 맥박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심제를 투여한 환자가 디곡신을 투여해야 되는데 원래 맥박이 너무 낮게 나와. 그러면 우리 의료인들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맥박수가 너무 낮은데 디곡신을 투여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심제와 에피네프린 응급약물이 있다. 자, 그리고 오전 4시경이 최고고요. 오후 6시경이 최소고 오후 6시경이 최고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좀 조용하니 이렇게 맥박이 낮게 뛰고요. 또 오후 되면 바닥바닥 뛰는 거예요. 활동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면실은 20% 정도 감소한답니다. 잠잘 때는요. 심장도 좀 쉬고 있는다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강조했지만 성인의 혈압 측정 시 혈압을 측정할 때 쓴 맥박은 상완동맥 8입니다. 또 그리고 일반 맥박을 측정할 때는 요골 맥박 손목에다 쓰는 거고요.
응급시, 심장마비, 뇌순환, 응급 환자들 이렇게 촉지할 때 의사들이 촉지하는 거 보면 목에다 하죠. 그래서 경동맥. 우리 목에 있는 척추는 뭐예요? 경추죠? 네. 그래서 경동맥. 뇌혈류를 보내는 쪽입니다. 여기서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이제 맥박에 주는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양약도 하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해봤습니다. 디기탈리스 강심제입니다. 디곡신형이죠. 디곡신이라고도 디고신전이라고 합니다. 디지가 써 있고요. 일정 혈액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심장의 수축 능력을 증가시키고 심실박동을 늦춰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려서 심부정증, 심방세동, 빈맥 치료에 사용합니다. 빈맥은 뭐예요? 맥박이 너무 빨리 뛰는 거 낮춰주는 거고요. 심방세동은 사사사사사 심방 방실방실하거든요. 방과 실이 있는데 이 심방세동 거기가 우려이 있어가지고 자꾸 자극을 잘못 주는 겁니다. 잘못 뛰게 하는 거예요. 규칙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 또 우려서 심부전. 심부전은 뭐예요? 심장이 부전 일을 잘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심장을 강하게 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대신 힘들게 하는 맥박을 줄여주는 효과로 디곡신, 디기탈리스 강심제를 처방합니다. 그와 반대로 교감신경 차단 자극제 에피네프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바로 에피네프린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오른쪽에 에피펜은요. 아나필락스 쇼크 특히 저 알러지 있는 애들 있죠. 미국에 뭐 호두 알러지가 많거든요. 외국은 그런 애들한테 특별히 갖고 다니는 에피펜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 허벅지에다 팍 인젝션 하는 거예요. 인젝션 해주면 이 어디 보면 딱 맞자마자 그 아나필락스 쇼크로 심정지 오는 또 호흡 부전 오는 걸 애가 막아줘요. 그 사이에 응급실로 이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에피펜은 우리나라에는 좀 희귀 질환 있는 알러지 천식이라든가 이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노출된 아이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에피펜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뭐 경기도 지역 일반 대학병원에 소아과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30% 정도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에 안 됐을 때는요. 에피펜이 저거 펜 하나가 70만 원도 있었어요. 700달러 정도. 원래는 3,000원도 안 하는 거가 이 화이자 이후에 인수해간 제약회사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70만 원까지 호가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면서 30% 정도 보험 적용을 해줘서 만약에 소아과 또 아나필락스 쇼크라든가 어떤 알러지에서 알러지 노출되면 바로 쇼크가 오고 기도 폐쇄가 되고 심장 중지가 오는 이 특수한 소아 그런 아이들은 소아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비상약으로 응급약입니다. 비상약. 살 수 있어요. 이제 어떤 학부모 분이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깝긴 하죠. 투자하는 걸 비하면 57,000원도 하니까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그 엄마의 심정으로는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또 너무 감사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반납을 했을 때 저거를 쓸 일이 없고 그냥 지나가줘서 감사하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나필락 쇼크가 있었으면 바로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기는 쉽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에피펜은요. 저거는 바로 근육에다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옆에 그 대퇴부 외측 관근이죠. 외측 관근이 허벅지 부분 요 바깥에다 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얘는 바지나 옷을 벗기고 쏘는 게 아닙니다. 옷 위에다 쏘는 거예요. 바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쏘이면 안 됩니다. 약물들이 어떤 약물들은요 바깥 다른 데다가 쏴지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청바지 입었어도요 그 바지에다 바로 쏘는 아주 은근 약물이에요. 실제 뚜껑 열고 바로 바지에다가 딱 쏘고 쭉 끝까지 밀어넣는 겁니다. 일정 기간 끝까지 딱 밀어낸 다음에 정확하게 탁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에피펜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나 아나필락스 쇼크라든가 뭐 알러지에 문제 있거나 희귀병 그런 천식이라든가 뭐 갑자기 심정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응급실을 가봤던 우리 환자나 또는 보호자 또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에피펜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다. 그래서 소아과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번 얘기해주면 5만 원, 6만 원 정도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응급실 이동하기 전에.
왜냐면 아나필락시 쇼크, 특히 코로나 왜 백신에 의해서 쇼크, 백신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항체 항원 반응이거든요. 나한테 맞지 않는 약물에 의해 어떤 외부 어떤 성분에 의해서 쇼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급사, 바로 심정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벌에 쏘였을 때도 죽을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벌에 의한 것도 아나필락시 쇼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환경에 노출돼 있거나 우리 아이가 항상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 학부모는요, 반드시 이 에피펜, 에피네플렌 즉시 투여할 수 있는 펜을 상비약으로,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저는 미국에서 따온 자료인데 미국에는 저렇게 학교에다 놓습니다. 또는 학교의 보건실에 이렇게 맡기기도 한대요. 약물로. 왜냐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처방하고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막 들어왔을 때는 화이자가 처음에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제약회사에서 수입했을 때는 한 15만 원, 20만 원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보험 적용을 좀 하고 인지도를 좀 높여놔가지고요. 지금은 젝스트인가, 에피펜은 아니고요. 에피네플린이 맞는데 이제 이름이 젝스트, 이런 이름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알러지 천식이나 어떤 그 아나필락쇼 그걸 대비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상용이 2017년도부터 꾸준히 쓰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에도 점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아과가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 에피네플린, 천식 발작이라든가 아나필락쇼를 대비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약회사 있을 때 그 인슐린 펌프, 또 성장 호르몬 이렇게 자가 주사하는 거, 그 교육을 좀 해봤는데 초등학생도 자기가 할 수 있더라고요. 에피네필린은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쇼크가 오잖아요. 그럼 기도가 막혀버려요. 급성천식 같은 데도 그렇지만, 그리고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냥 딱 죽는 거죠. 그때 딱 놓는 게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해서 안 뛰는 심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에피네프린이다. 그러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약물이니 당연히 맥박이, 뛰는 게 맥박이잖아. 맥박이 감소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기탈리스는 조금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한번 제가 봤어요. 여기 보시면 디기탈리스 강심제인데 주의, 부작용 관련된 거예요. 주의를 보면 메스꺼움, 그리고 이제 시효 부진이 있습니다. 구토, 시야 장애가 있어요. 이상하게 시야 장애. 이게 과복용하면 잘 모르고 이제 과복용하면 황시증이라 해서 시야가 좀 장애가 와가지고요. 어떤 사물들이 노란색이 위주로 많이 보이는 황시증, 황색,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 영향을 받는다는데, 그게 하나의 일화로, 우리 디곡신은 시험에 나왔거든요. 하나의 일화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메리스톨이라고 한번 제가 네임을 만들어봤는데, 디기탈리스는 뭐냐, 이런 꽃입니다. 여기 장갑, 여기 뭐예요? 호롱꽃이에요. 초롱꽃, 초롱초롱. 여기까지 다 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물이에요. 꽃이에요, 꽃. 이 꽃 자체가 디기탈리스인데요. 이 안에 있는 성분, 이 디곡신, 요 추출물 자체가 이 이파리에 다 있거든요. 꽃하고 이파리에. 이 이파리에 있는 게 심장약이에요. 그래서 창상치료제, 심장지뢰를 좋았고요. 여우 장갑, 요정의 장갑, 마녀의 장갑이라고 소문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잎에서 디기톡신이라는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심장병, 이뇨제, 간질약 등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이제 강해지는 거지. 그리고 심장량과 심장초라고 불렸기 때문에 얘는 나의 사랑을 맡긴다. 열애, 열심, 난 널 사랑한다. 뭐 이런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요정의 장갑은요, 이 속담에 있어요. 이 이탈리아 속담에 이 한 여우인가 요요정이 이제 여우죠. 여우가 이제 빌었나 봐요. 신한테 뭘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신이 이 꽃을 딱 주더래.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 여우가 이거를 신발로도 신고 장갑으로도 끼고 이렇게 몰래 얘를 딱 착용을 했더니 몸이 가볍고 발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닭을 잡아먹었다는 웃지 못할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여러 개 생겨가지고 요정의 장갑 또는 여우의 장갑, 마녀의 장갑. 말이 무섭죠, 마녀. 다음 주에서 제가 추출한 거고요. 그래서 이 꽃이 디지탈리스다.
이 꽃 속에 있는 디지톡신을 활용해서 심장약을 만든 것이다. 근데 이 심장약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냥 기억 잘 하시라고 했는데 한번 보실게요. 이게 반고우거든요. 얘는 고우고요. 고우의 이 주치, 평생 주치, 친구이자 주치인 여기 가셔 박사입니다. 요 박사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박사 옆에 뭐가 있어요? 이 꽃이, 이 무슨 꽃 같습니까? 이 보시니까. 이 꽃이 여기 디기탈리스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고우가 그 당시에 심장 관련된 질환, 또 그리고 이 간질이 있었거든요. 이 간질 치료제로 이 의사가 이렇게 디기탈리스를 많이 줬어요. 잘 모르니까. 약은 약인 것 같고. 그래서 디기탈리스의 부작용으로 이 고우는 뭐에 시달렸냐면 시각장애, 시신경 장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식욕 부진. 그래서 계속 말라갔어요. 그래서 체력도 안 되고요. 정신질환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분열도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기탈릭스의 과다 복용에 의한 정신착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식욕 부진, 그래서 기하적인 어떤 계속 굶주리니까요. 그리고 하나 또 황시증이라 해서 시력 장애가 있댔잖아요. 그래서 황시증, 노란색이 주로 보이는 황시증, 어지러움증, 시야 장애에 의해서 이 고우가 의도치 않게 노란색의 색채를 많이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현대의학계에서는 이 원인을 밝혔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잖아요. 보시면 이 별이 유난히 많고요. 정말 노란색 색채를 많이 썼습니다. 자기가 좋아한 것보다는 자기 눈에 이 디기탈리스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해서 자꾸 노란색이 많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도 환자의 어떤 몸의 상태를 좀 비교할 수 있는 미술 치료가 있듯이. 그래서 이 고우의 현대의학으로 고우의 그 모든 작품을 다 관찰을 해봤더니 결론이 한 150가지의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간질, 우울증 등등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추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디기탈리스가 이제 가시아 박사가 주치의가 너무 많이 과대 복용을 하는 바람에 이제 황시증, 노란색이 주로 보이고 정신착란, 정신분열증, 그리고 이제 결국은 37세에 고우는 길거리 가다가 창녀촌에 가가지고 자기 귀 하나를 잘라가지고 건넸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 귀를 잘라다가 선물을 하니 이 뭐라고 생기겠어요? 네? 그때 당시엔 또 이렇게 각광받지 않았잖아요, 화가가.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총에 자살을 했잖아요. 본인한테 총을 겨눠가지고 자살을 한 비운의 인물인데 그만큼 이제 창작의 고통, 그리고 이 고가 측두엽 뇌 쪽에 측두엽 쪽에 종양과 관련된 질환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앞으로 양리학도 이제 제가 하게 될 건데 양리학을 하다 보면요, 이런 약들이 전부 다 식물 추출, 곰팡이균에서 뭐가 나오고 페니실린도 그렇고 등등 이런 백신 개발할 때도 이게 식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추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리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연관된 메디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가지고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딱딱한 자료만 보다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고우가 많이 먹어가지고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던 디기탈리스 강심제, 심장을 강하게 한다. 그래서 심장을 강하게 하되 심장을 힘들게 하는 맥박은 줄인다. 이 정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맥박에 이제 아까 그런 거 아셨고요. 이제 맥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들 아까 이렇게 운동, 발열 등등 지켜봤고요. 이제 맥박에 이어서 호흡을 한번 볼게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제 호흡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호흡까지 했기 때문에 호흡은 호기, 흡입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들어 마시는 거, 흡기. 들어 마실 때는 산소를 들여 마시는 거고요. 내보낼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흡기와 호기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노폐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체 장기가요, 이런 숨을 폐를 통해서 기체화된 나쁜 가스는 내보내는 거고요. 또 콩팥, 신장을 통해서 나쁜 물질은 소변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로 내보내는 거 하나, 노폐물, 소변으로 물의 형태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 하나. 그리고 역할은 공기순환을 해서 산소화를 시켜서 심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피라는 심장 장기를 통해서 피라는 물체로 계속 산소를 준다 그러면 이 산소를 활용해서 우리 몸은 활동을 하고 거기서 나온 노폐물을 정맥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심장에 돌리고 심장은 그것을 전부 다 쓸 건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또 콩팥이라는 곳에 보내서 버리고 기체가 나오면 기체는 기체대로 폐를 통해서 또 버리고 또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폐순환, 체순환 그래서 심장이 피도 돌리고 이산화탄소, 산소도 기체화도 돌리고 그래서 두 가지를 계속 주로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하는 역할이 심장이 죽으면 우리 몸은 유지할 수 없는 거는 당연지사고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체 장기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심장은 뛰어도 뇌 쪽에 산소가 공급이 단 1분 정말 몇 초만 지나가지 않아도 죽죠. 줄기세포가 성공하지 않은 한 그래서 뇌혈관 장애 그래서 뇌혈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소가 즉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호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흡과 관련된 신체 조직은 폐, 호흡기순환 쪽이죠. 상기도 이렇게 폐 쪽. 그래서 호흡 조절 중추는 뇌 구조 중에 연수입니다. 연수는 목 뒤에 있어요. 경추 뒤, 목 뒤에.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 그 사형 집행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기 충격 안 하잖아요. 이렇게 목 매달아서 많이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척추, 목을 경추가 한 번에 툭 떨어지면서 경추를 타격을 입으면 뒤쪽에는 연수, 호흡을 관장하는 호흡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수가 바로 즉각적으로 상처를 입기 때문에 가장 빨리 고통이 없다. 이런 제가 언제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목 여기 뒤쪽 경추죠. 뒷목 있는데 그 가까이에 뇌 조직이고 연수가 호흡을 조절하는 뇌 구조고요. 정상 호흡은 12에서 20회 정도 됩니다. 20회. 아동은 18에서 26회 정도 되고요. 신생아는 30에서 60회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3배 정도 되네요. 요즘에 신생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쉬어야 되겠죠. 아직 원활하지 않으니까 폐정수도 그렇고. 호흡곤란은요. 흡기, 호기 모두 힘든 상태입니다. 횟수도 증가하고 청색증, 입술 파래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호흡 보조변 사용이 나타나죠. 이렇게 이 가슴 흉곽이 막 들쑥날쑥한다든가 오버해서 과호흡하죠. 자, 보고해야 될 호흡은 빠르고 힘든 호흡, 얕고 조용한 호흡, 느린 호흡, 호흡이 없는 것을 무호흡이라 하고요. 너무 호흡이 느린 것도 서호흡입니다. 호흡 측정 방법 중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호흡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맥박을 측정한 후 요골 맥박을 잡은 상태에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맥박을 재고 있는 것처럼 환자에게 저 호흡 측정할게요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환자는 몰라야 돼요. 내 호흡을 이 간호사가 조무사가 보고 있는지를 모르게 측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왜냐면 이 사람이란 게 호흡은 어떤 상황에 내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바꿀 수가 있어요. 맥박은 내가 신체를 막 운동을 시키지 않은 한 그냥 나 얼른 맥박 빨리 뛰어야 지금 빨리 뛰어지나요? 맥박은 빨리 뛰어지지 않죠. 혈압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호흡은 내가 빨리 쉬고 싶으면 빨리 쉬어져야 안 쉬어져요. 쉬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거짓 호흡이 나오는 거예요. 환자분 제가 지금부터 호흡을 측정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보고 있어. 그러면 환자 입장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렇게 좋게
쉬다가 갑자기 흥분되면서 뭐 이상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호흡은 다른 거하고 틀려요. 다른 건 다 설명하고 되지만 호흡은 반드시 환자 몰래 측정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상호흡의 종류는 맥박하고 비슷해요. 서맥이 있고 빈맥이 있듯이 서호흡, 느린 호흡입니다. 그래서 1분간 호흡수가 12회 이하. 그리고 많이 쉬는 거, 빨리빨리 쉬는 거 20회 이하. 흥분했을 때죠. 과호흡은 호흡 횟수의 깊이가 증가돼요. 이렇게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중독증이라든가 빈혈, 쇠약. 빈혈은 왜 그러겠어요? 혈액에 산소가 모자라니까 이게 숨이 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하게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 거죠. 과호흡. 그리고 흥분되면요, 과호흡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체인스톡 호흡과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쿠스마울.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좀 독특한 호흡이니까 좀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체인스톡 임종 호흡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호흡, 호흡이 없는 것과 과호흡, 빠른 호흡이 교대로 일어납니다. 근데 리듬이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규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임종 시, 자 뇌라든가 전신의 몸이 내가 이 기능을 다 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지금 현재 죽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뇌의 기능 연수에서는요. 잠깐 착각을 해요. 아 죽는구나 하고 호흡을 안 해버립니다. 이해되셔요? 이제 준비하는 중이니까. 호흡을 안 해. 그러다가 아니지 얼른 호흡해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호흡을 또 빠르게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호흡이 전지된 상태 삐 있다가 갑자기 하닥하닥하닥 또 하시는 거야. 또 가만히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쉬는 거예요. 무섭겠죠.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 체인스톡 호흡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힘듭니다. 듣기가 힘들어요. 듣기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호흡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 문구에서는요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호흡과 과호흡이 중복되면서 나타나는 임종시나 볼 수 있는 호흡 양상은 무엇인가? 그럼 체인스톡 호흡을 고르시면 됩니다. 임종 키워드, 무호흡 키워드. 자, 쿠스마울 호흡은요 당뇨성 호흡이요. 당뇨.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 리듬이 규칙적입니다. 리듬은.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과일 냄새입니다. 케톤이라고 하는 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지방이 타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케톤이 나오는 거죠. 당뇨병 혼수 갔을 때 당뇨 뭐 부작용이죠. 만성 당뇨 이제 부작용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스스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당뇨 환자분들 이 관리 잘 못하면 혈당 관리 못하면 이제 혼수 갔을 때 쿠스마울 호흡이 나는데 호흡을 할 때마다 이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죠. 저는 식초 냄새에 가깝던데 책에서는 과일 냄새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케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큼한 냄새. 그게 이제 숨을 쉴 때마다 난다. 그래서 케톤성 당뇨 혼수 시 나타날 수 있는 호흡은 무엇인가? 그러면 보기 중에서 쿠스마울 호흡을 고르시면 정답입니다. 호흡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보시면 증가 요인은 호흡이 언제 증가하겠어요? 쇼크, 운동 후 통증, 이산화탄소 증가, 식사 후 뭔가 일을 하면 호흡이 막 증가합니다. 막 흥분을 했다든가. 그리고 빈혈. 혈액 안에 산소가 모자란 거 아니에요. 띵 하고 어지러운 거. 그때 호흡을 막 많이 해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호흡을 많이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몸에 고산기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호흡 감소의 요인이 이제 더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호흡 감소 요인은 수면, 잠잘 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제, 마약성 진통제, 암성 통증이죠. 암 걸린 분들, 말기암 환자들 통증 정말 심하거든요. 죽고 싶을 만큼. 그때는 마약성 진통, 마약류, 정말 그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그 마약성 진통제 외에는 듣질 않아요, 잘. 그래서 아직도 국내 의료 쪽에 진통제 같은 경우는 마약성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극도로 심한 경우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천연 또는 이렇게 화학으로 만들어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두 가지 마약을 주로 쓰거든요. 제가 병동에 응급실에서 근무했을 때 몰핀이라고 하도 모르핀, 그리고 페치딘, 데메롤 이런 세 가지 종류를 거의 썼었고요. 그 외에는 딱히 거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응급약물로 들어와 있어서 많이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모르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관련해서 아기 날 때 무통주사
산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무통주사분만 했을 때, 무통분만 했을 때는 모르핀. 그래서 이때는 호흡수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수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핀 같은 거 맞으셨을 거예요. 그때 노말 셀라인에다가 생리식염수에다 섞는 것이 몰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데메롤 이제 직접 IM 근육주사 놓든가 정맥으로 놓든가 하는 거죠. 대부분 근육주사제로 나오는 거는 간호사가 처치가 가능하고요. 이런 응급약물, 이렇게 위험한 약물들은 정맥주사 주입은 무조건 의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팁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거의 정맥이고요. 이제 이런 마약성 진동제를 IM, 근육주사 놔주세요. 그런 거는 간호사 범위에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조무사님 우선 얘기 주사제는 그거까지는 깊게 관여할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메디스토리 한번 마약류 한번 볼게요. 요 마약 호흡 감소를 주는 요 진정제 나중에 약리학에서도 나오겠지만 한번 볼게요. 모르핀, 데메롤, 페치딘이 뭔지. 자, 마약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일반 마약이야. 우리 뉴스에 통해서 나오는 마약이죠. 환각제라든가 LSD, PCP, 암페타민, 필로폰, 바비추레이트 이런 거, 마리화나, 해시시 이런 거, 본드, 신나, 코카염. 요즘 코카인 그래가지고요. 무슨 칵테일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조금 들었겠죠? 코카인. 그래서 보시면 마약류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마약류, 항정신성 물질이 신경계 쪽이나 어떤 정신과 쪽에 처방하는 많이 각성제, 안정제. 나는 수면장애 있어서 먹었었어요. 이렇게 핑계 치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마초입니다. 대마초. 환각 흡입 물질 이런 것도 전부 다 유통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유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마약류 저희가 이제 주로 병원에서 쓰는 거 여기 있습니다. 마약류로 분리되어 있고요. 천연 마약제로 몰핀이 있습니다. 몰핀. 그리고 합성 마약으로는 페치딘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대부분 쓰는 거고요. 이제 몰핀하고 페치딘인데 몰핀을 조금 대용 약품으로 약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데메롤입니다. 데메롤. 그리고 이제 페치딘은 합성 마약이거든요. 최초의 합성 마약입니다. 최초. 이게 이제 천연 이제 식물에서 추출했다 그러면 페치딘은 최초로 합성 마약이군요. 페치딘 같은 거는 앰플도 있지만 페치딘은 듀로데식 패치라고 해가지고 패치가 있어요. 패치. 이 피부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이 젤리 같은 게 쏙쏙 들어가면서 좀 전신에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패치가 있었거든요. 그런 패치 같은 경우는 외래에 퇴원하실 때 많이 처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통증이 심하면 이 앰플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패치제로 이렇게 파스식으로 만져가지고 듀로제식 패치, 그래가지고 몇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퇴원 환자를 챙겨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르핀이 있어요. 몰핀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르핀, 황산 모르핀인데요. 보시면 이 5mg이거든요. cc가 정도 5ml 들어있고요. 그래서 처방이 만약에 5ml인데 2.5ml 주라 그러면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절반을 따서 쓰고요. 나머지 절반은 폐기한다 땡. 약품관리 나중에 약리학할 때 나올 거지만 약국에 반납한다 딩동댕. 남은 약은 무조건 반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처방이 나온 게 아침에 받아놨는데 저녁까지 줘야 되는 루틴 약물이다 그러면 약장에 그 열쇠를 걸어 잠궈요. 왜냐면 의료진들도 이 약물 오남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된 이 제재는요, 이 병동에 한 곳의 서랍장에다가 아예 열쇠를 채워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약물은 무조건 반납. 약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품 대장에다가 무조건 반납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납하러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몰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 아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편이 모르핀이라는 이름이 됐고요. 모르핀은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에 그 모르페우스라는 이름, 그 이름에서 따가지고 양귀비 풀의 즙, 양귀비예요. 우리 양귀비가 몰핀입니다. 양귀비 재배하시면 안 돼요. 양귀비 풀의 즙을 모르피네로 부르면서 모르핀이란 이름이 됐고요. 실제 아편이 이름이 좀 세련되게 모르핀이 된 거고, 지금 모르핀은 앰플로 나와가지고 쓰고 있지만 중요한 건 모르핀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진하게 나온 게 헤로인입니다.
하얀색, 백색 이게 막 끓여가지고 흡입다고 왜 마약 이런 영화에 보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헤로인 같은 경우는요, 모르핀은 중독이 강하진 않다고 보지만 헤로인은 한번 흡입을 하거나 한번 투여를 하면요, 이거는 100% 중독입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게 헤로인입니다. 그래서 아예 유통 금지입니다. 헤로인. 그리고 밑에 보면 데메를 모르핀의 대용 약제로 급성 통증 시 쓴다. 진통제, 수술을 위한 마취 진통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치딘 많이 쓴다 그랬죠. 최초의 합성 마약으로 몰핀과 코데인의 중간 정도 진통 효과를 난답니다. 그리고 페치딘은 아까 도료제시 패치라고 하는 피부에 붙이는 외래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약류에서 보면요, 쭉 내려가다 보면 항정신성 물질에서 환각제, 얘는 뭐 파티용 마약이라고 소문나 있어요. 파티용 마약. 그리고 각성제, 암페타민, 와, 각성제 이거 뭐 공부한다고 막 하는 애 있잖아요. 이거 각성제입니다. 잠이 안 오죠. 네. 그리고 안정제, 뭐 저는 그냥 지금 현재 2시 59분입니다. 새벽.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가 가장 일하기가 좋아요.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교대 근무를 한 그때 어떤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난히 이제 나이트 근무, 신간호사 때 나이트 많이 하잖아요. 실제. 그래서 여기 그래서 밤에 주로 작업하는 게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정제, 이제 그 신경 안정제라고 하죠. 너무 불안 상태, 불안함, 우울증 뭐 이런 이게 연예인들이나 어떤 화가라든가 애수를 하시는 분들이 안정제 많이 쓰죠. 그래서 안정제 보시면 바비추레이트가 있어요. 바비추레이트 계열의 안정제가 있는데 이 한 정신성 물질인데 처방에서 받았겠죠. 우리 마릴린 monroe가 죽었죠. 마약 중독으로 죽었잖아요. 마릴린 monroe가 좋아했던 바비추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마릴린 monroe가 사망에 이르게 한 중독한 그 약물이 바비추레이트 안정제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마약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2022년도 조무사 국가고시의 활력징후 심천 맥박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맥박 보십시다. 71번으로 나왔고요. 이건 실기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기초 간호